건설회사도 우량 건설회사만 구제해 주는 식이에요. 나머지 네. 각자 도생. 그럼 그게 뭐예요? 아, 완벽한 상승 기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맞다고 일단 가정하고 가볼게요. 총선을 앞두고 역전세 대란이 터져버리면 네. 도움이 될까요? 총선 앞에? 이 숫자로 계산하면은 예. 도움이 되죠. 그러면 두 그렇게 번째 말씀드릴게요. 반부를 또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PF 금융부실이 터지면 네. 그러면 또 표에 도움이 될까요? 아, 네. 저는 역시 도움이 된다. 냉정히 보면 도움이 된다고 아.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예. 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현재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7월까지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서울과 지방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른 듯 보입니다. 이 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주택 건설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다그룹이 약 2억 달러의 채권 부족액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빈집이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모시고 서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같은 생각과 다른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세계 부동산 시장 말씀을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달러화의 강세 추세도 조금 수그러지고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나름대로 경기 회복 분위기가 좀 더 강한 입장인 듯하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무역 수지 부분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경기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 꼭지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조업이 활성이 돼야지만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안정된 소득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집을 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한문도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서울과 지방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뭐 근본적으로 서울에 대한 그 수요가 항상 네. 잠재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계획 발전 방향이 일단 규모 경제를 얘기하면서 MB 때 나섰죠. 네. 서울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어떤 트렌드가 네. 아직까지 선진국형으로 지방 균형 발전의 개념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했지만 그게 이제 부족하죠. 그 연결성이 좀 끊기다 보니까 네.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서울 수도권이 계속 강세를 띠겠구나라는 어떤 잠재의식이 다 존재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부의 대책들이 네. 나름 이제 투자 환경을 좋게 해줬기 때문에 네. 수요들이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일시적으로 저는 빚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방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뭐 지방 소멸론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가세하기 시작하고 인구 감소론이 또 점점 가시화되다 보니까 네. 지방에 있던 자산가들조차도 지방에서 유지하던 어떤 재산이나 자산 관리 계획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또 경향까지 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강세가 지금 6개월째 정부 정책과 환경 또 심리 변화로 일어나고 있고 네. 지방은 반면에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점점 가시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좀 네.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모든 환경은 비슷한데 예. 이 서울에 대한 잠재적 수요 그리고 기대감이 지방보다는 좀 더 강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 똑같은 금리 뭐 대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에 많은 제조업이 퍼져 있습니다만 고용이 더 확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된다는 말은 뭐 월세든 전세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그 잠재적 수요가 결국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 정부가 힘을 실어줄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건데 김광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한번 허들을 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서울과 혹은 수도권과 지방을 이제 구분하는 주제에 대해서 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저는 이제 항상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예. 이걸 이제 지표로 종속 변수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걸 전망하는 건데요. 일단은 뭐 소위 제가
23년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탈동조화라고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도 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텐데 결과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이 공급이 과다했었던 거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 미래 수요도 포함되는 거죠. 실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미분양 주택 건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거의 기존 저점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예. 지방 중에서도 경북, 대구, 충남 이쪽 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가장 최고치로 역대급으로 이제 치솟았다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전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7만 5천 원 찍고 해소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들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과도했었던 거죠. 네. 결과적으로 예. 해석해 본다면 그런 것들은 인구의 이동 때문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의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예. 인구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 감소는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미래 인구 증가는 수도권의 경우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방에 투자하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서울에 수도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지표로 나타난 것이 외지인 비중입니다. 네. 수도권에 거래되고 있는 매매 거래량에 외지인이 매수한 비중을 헤아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서울 수도권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방을 회피하고 그런 모습들이 서울 수도권과 그 밖의 지방 간의 이 탈동조화된 현상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이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 새마을금고 또는 뭐 저축은행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이슈를 놓고 보면 지방에 집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방금 말씀하신 미래 기대 수요라든지 투자 수요가 서울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왜 종합 건설사들은 지방에 가서 건설을 해서 네. 공급을 늘리려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떠오르네요.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예. 현재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소위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 대출 받아서 명품백을 산다. 네. 현재는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 미래 가능한 소비 능력을 현재로 당겨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이라는 것이 지방의 경우 뭐 새마을금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의 뭐 이사장님들 이제 만나보실 기회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전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통제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1금융권하고 달리 이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면에서 정부의 통제 혹은 중앙회의 통제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이사장의 권한이 강하죠. 네. 근데 그 지역 사회에서 워낙 그 지역에 있는 주요 사업자들, 대표님들, 유지들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PF 대출 해주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하니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벗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인맥에 의해서 네. 그냥 무분별한 대출이 단행됐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미분양 주택이 더 치솟게 만들어준 배경이 되는 거죠. 네. 금융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공급을 더 특별히 늘릴 수가 없었을 텐데 금융 지원이 인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범위 내까지 금융이 지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일어났었던 것이고 근데 공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더 가중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창출이 안 됐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교수님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우리 김 교수가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 환경 머니 콘서트에서 한번 세미나 콘서트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대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타이틀인 것 같은데 보통 혼돈이라 그러면은 현재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로도 재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혼돈의 부동산 시장이 나타내고 있는 변화의 모습은 부동산 시장에 일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불자가 아니고 부채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동산 시장을 보고 말씀을 주신 겁니까?
후자가 약간 연관성이 있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또 뭐 객관성, 안정성 이런 면에서 누구나 인지하고 같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잖아요. 짧은 시간에. 네, 네. 정상화한 거죠, 사실. 좀 정상화 과정 속에서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단기간에 신용 경색하고 겹치면서 네. 아, 이게 잘못하면 시스템 위기도 가능하겠다라는 뭐 구상이나 예측은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 가지고 정부가 던진 대책을 보면 그것을 연착륙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선 네, 네. 자칫 연착륙을 넘어서서 IMF나 OECD가 공고한 것처럼 네. 경제 질서상 어떤 그 자산 배분의 유동성 확보가 네. 잘못 지급이 될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결국 나중에 다른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걸 다 경험을 했으니까 네. 경고를 했잖아요, 한국에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혼동스러운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경제라는 요소가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소득 분배가 잘 되면 다 같이 잘 사는 것인데 지금 그 세 가지 기본 틀이 나머지 정책이나 대출 금리 이자 이건 부수적인 거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이 흔들릴 때는 네. 이 부수적인 것이 암만 강해도 이걸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약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베이스의 요인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무역 적자 10몇 개월 이런 것도 예. 사실 몇십 년 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그렇죠. 환율도 지금 좀처럼 뭐 안정화되지 않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너무 극대화돼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감히 앞에 시장을 100%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경제 팩트들을 모아가지고 아 시장 상황이 앞으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은 그거죠. 예. 아, 파도가 치는 거예요. 예. 파도가 치면 잠시 쉬었다가 예. 파도가 가라앉고 잔잔해지면 보트를 띄우든지 주택을 사든지 이러는 것이 자산 공격적으로 하든지 이게 좀 적정하지 않나라는 얘기에 네. 그 제목이 이제 혼돈의 부동산 시장으로 된 것이죠. 저도 그렇군요. 예단할 수 없으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파도를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그 시장 상황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뭐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면 금리 문제, 이제 대출 문제가 연관된 건데 가계대출의 DTI나 LTV 같은 자산 대비 뭐 총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문제,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미국이 7월 달에 연준이 올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은이 또 올리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도 동결을 시켰지만 한은이 못 따라갔다. 못 따라갈 거다. 저는 또 왜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못 따라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가 버린다 그럼 그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건 더 아닌가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을 치료하고 가는 것보다는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운에 맡기고 가는 거일 수도 있고 하나는 치료하면서 가는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0.1%포인트만 올려도 하느니 올린다는 하나의 이렇게 느낌을 주면은 괜찮은데 아예 올리지도 않고 가버린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병을 숨기고 가서 이게 언제 어떻게 잘못되면 운이 나빠지면 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금리 문제인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은이나 미연준이나 그다음에 중국, 일본 주변국들을 봤을 때 이 금리 정책이 결국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나무라고 표현한다면 네. 이 나무도 거시 경제라는 하나의 일부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체의 다른 변수들과의 조합을 봅니다. 네. 반드시 이 변수는 톱니바퀴처럼 그렇죠. 다른 변수들하고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좀 그렇게 전망을 이제 하고 있는 편인데 조금 의미 있는 표현을 엊그저께 들었는데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4바퀴가 있잖아요. 그 4바퀴 중에 한 바퀴만 따로 안 돌 수가 없어요. 같이 굴러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경기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저는 23년 이 하반기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기의 사이클을 보면 23년보다 24년이 조금 좋아요. 글로벌 경제가. 한국 경제도 23년보다는 24년이 좋아요. 그러나 23년, 24년 다 글로벌 경제든 한국 경제든 둘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경제지만 안 좋은 것 중에 덜 나쁜 경제가 24년이고요. 네. 또 23년 연중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면 유독 상반기가 더 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보면 상반기를 0.9%, 하반기를 1.8%.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를 1.4%. 네. 그리고 내년 경제를 2.1%. 네. 어쨌든 둘 다 안 좋은 경제지만 바닥을 찍었느냐 여부. 물론 우리의 체감 경제는 더 안 좋을 겁니다. 하반기가 더 안 좋을 거고 내년이 더 안 좋을 거예요. 체감 경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실물 경제의 흐름 속에서 바닥을 찍고 변곡점을 지나는 이 구간인 거예요. 지금 7, 네. 8월이. 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네. 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경제는 절대 아닙니다. 안 좋은 경제입니다. 이런 과정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물가라는 면도 디스인플레이션 소위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높아요. 네. 목표 물가보다 상회해요. 그러나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한국 물가도 2.7%, 미국 물가도 3%. 어쨌든 정점 찍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라는 면도 변곡점인 거고요. 네. 금리라는 면도 변곡점이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 동안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는 라스트 댄스가 오는 지점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하반기를 저는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먼저 선반영돼서 굉장한 기회다라고 보고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모습인 거죠. 네. 물론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 미국에서 부는 바람은 훈풍인데 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 중국에서 부는 바람은 훈풍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그 문제들 부동산이라든가 부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서 쌍방으로 작용하지만 그래도 훈풍이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변수를 가지고 항상 추적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찍었었던 지점이 마이너스 0.48%, 네. 거의 마이너스 0.5%죠. 예. 그 지점을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0.04%까지 왔습니다. 예. 이 값이 저는 7, 8월 중에 0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0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그 배경에는 주택 거래량이라든가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해소되는 그런 국면. 네. 그밖에 전세 가격도 같이 반등하죠. 네.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같이 맞물리고요. 그런 면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마치 이거는 재정 정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이지만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마치 라면 가격 잡듯이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통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정책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2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그 하향 안정화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계부채 면에서 전체 가계부채 2,000조 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을 합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니까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전세담보대출 금리 이런 영역은 통제하려고 들다 보니까 가계부채 규모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오를 때 가계부채 규모는 오히려 조정되고요. 가계부채 규모는 금리가 떨어질 때 다시 오르는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통제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규모는 늘어나는 구조고요. 그런데 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게 정확히 매수세를 보여주는 대리 변수예요. 거래량을 반증해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 거래량이 22년 5월 이후로 최고점이거든요, 현재. 그런 것들이 역시 주택시장의 이 가격 등락률을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마이너스 매주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네. 마이너스 등락률에서 플러스 등락률로 전환되는 그 지점에 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물가 금리 환율 그 상황하고 이제 부동산 연계성을 네. 말씀 주셨으니까 예.
일단 물가가 잡혔다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시는데 네. 저는 완전히 잡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일단 공공재 요금이 일단 하반기에 다 인상을 할 거고요. 네. 이미 벌써 공표를 했죠,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의 렌트비의 어떤 물가 지수의 산입 정도가 비율이 작습니다. 네. 우리 실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보이지 않는 히든 물가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거 빠졌죠. 그럼 그거를 선진국과 비슷하게 같이 맞춰준다고 보면 우리도 물가가 제가 볼 때는 4%대 간다고 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가가 지금 서부 텍사스 유주가 엊그제는 지금 상승 무드로 바뀌었어요. 네. 또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이제 박사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변수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 미국이 금리를 자꾸 올리겠다는 이유가 변수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올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한은 총재의 워딩에서 저는 느낀 게 많았는데요. 5월 25일이었죠. 기자간담회 때 뭐라 그랬냐면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정책을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네. 저는 이창호 총재가 그렇게 과격한 단어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큰 맘 먹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럼 그 워딩을 제가 저 혼자 짧은 지식으로 파악을 해보니 네. 구조개혁은 부동산 시장도 들어가는 거죠. 건설 시장도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 시장, 건설 시장이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GDP의 20%까지 차지했지만 네. 지금 5.6%밖에 차지 안 해요. 다 망해도 나라 껐다가 없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물론 충격은 있죠. 그러니까 포션이 작아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형태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조정 과정이 마치 국가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터질 것처럼 과잉 보호 형태라고 저는 판단해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조정 과정을 안 거치면 나중에 더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국, 호주, 캐나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영국, 호주죠, 특히. 호주하고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어떤 경제 여건이 비슷해서 그쪽의 금리를 자꾸 얘기하셨어요. 세 번 정도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비슷하게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호주가 지금 금리를 쫙쫙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영국이 지금 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영국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캐나다도 또 4.5%인가 올리고 유로도 좀 올린다 그러고 네. 미국도 올린다 그러고 그럼 한국이 그들보다 과연 튼튼한 나라인가 한번 봐야겠죠 객관적으로.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중국은 왜 못 올리는지는 벌써 나왔잖아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못 올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못 올리는 건 그쪽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럼 못 올린다는 얘기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미 학능 보고서에도 나왔고 그럼 총체적으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함부로 올렸다가 엄한 데서 그분들이 볼 때는 엄한 우리가 말할 때 엄한 데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원초적인 데서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할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그만하라고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7월 달에 올린다. 그럼 2%인데 역사상 최대 갭인데 상식적으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한은 총재가 예전에도 이렇게 역전이 됐어도 외화 유출이 없었다. 자본 유출이. 근데 그럼 왜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그때는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6%, 5%, 7%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1, 2% 차이는 상세하고도 수익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자본들이 투입이 되죠. 당연히 뭐 조선산업이 1등이고 자동차가 1등이니까 뭐 금리와 상관없이 수익이 창출되니까 머무를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무역 적자잖아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빼는 게 맞는데 거기서 이제 이어진 얘기가 이제 환율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양반들이 헤지 펀드들이 저보다 똑똑하고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보다 더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환차익 작전을 쓰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심각하구나 사실은.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희생양이 한국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유튜버겠죠. 예. 근데 그게 일말의 요지는 있잖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당한다고 해도 또 일어날 나라니까 단물만 쏙 빼가던 우리 IMF 그런 모습이 또 연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인가 거기서도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러면 거기는 많은 진짜 석학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부에서 이 얘기도 말씀드리겠네요. 정부에서 6월 달에 트리플 좋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져서 하반기 좋아질 거다 그랬는데 네. 바로 7월 10일, 15일 만에 무역 적자가 20억 달러가 툭 터지니까 면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 올리면 하인리 법칙이라나 이렇게 자꾸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면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한 잔재들이 움직이는 요소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동산이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네 바퀴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부동산이 파생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이제 금융 매개체가 됐지만 투자체가 그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보니까 어느 하나 단단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혼돈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대비해서 과다하게 지금 투자한 분들도 자산 관리를 들어가고 건설사들도 몸집 줄이기를 하고 우리 건설사들이 건설 능력이 한 60만 원 되거든요. 60만 원 지을 수요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하는 총재의 말로 다시 가서 결말이 지어지는 거죠. 네. 구조 개혁 없이는 재정 통화 정책을 쓰면 나라가 중요한 건 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답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동조를 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분들이든 뭐 관계기관이든 정부에서 네. 아픈 곳을 알아가지고 드러내면 더 앞으로 성장할 기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병이 커지잖아요. 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전체로 진단을 하고 부동산 시장도 만만하게 뭐 단순하게 말씀 주셨던 거래량 늘고 뭐 대출이 늘어서 이런 수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퀴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나라가 힘들어지면 부동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총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가계부채 문제로 전이되고 있거나 아니면 가계부채에 우리나라 자산의 70~80% 전부 다 부동산을 들고 있으니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말 그대로 내년에 한 2.5, 3까지 가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문제화될 가능성을 지금 안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볼 때 조합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내년도 경제 성장치 그다음에 플러스 언급을 안 하신 부분인데 비경제적인 요인 즉 총선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놓고 다 엮어서 네. 국민들에게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수도권에 지금 더 가야지 이것도 놔뒀다가는 또 놓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조장을 하게 되면 네. 국가 경제 전체로는 상당한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네. 다시 한번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PF 대출의 문제가 네. 또 레고랜드의 문제가 네. 또 흥국생명이나 롯데건설의 자금 유동성 부족 문제가 네. 저번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만 CGV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네. 결국 기업 쪽의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결국 가계부채 문제도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로 들려지는 건 아닌지.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저 부채를 두 가지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 부채냐 기업 부채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채 하다 보니까 그걸 혼동해서 같은 문제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계 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네. 근데 가계 부채 문제를 뜯어보면요. 가계 부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2,000조가 다 무너지는 거냐. 1,900조가 다 무너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집중을 해보면 네. 소위 그 문제인 차주를 취약차주라고 하잖아요. 그 취약차주의 정의가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취약차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다중채무자는 3건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가계가. 네. 그리고 저소득층은 10분위 중에 하위 1, 2, 3분위. 네. 그리고 저신용등급은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열을 했을 때 7, 8, 9, 10등급. 네. 여기가 이제 저신용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요. 근데 둘 다 충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취약차주의 비중이 5%입니다. 네.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6%고요. 네. 차주 기준으로는 5%입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어떤 거냐.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 이제 DSR을 계산해 보면 이게 굉장히 자명해지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로 나열했을 때 1, 2, 3, 4, 5분위 중에 3, 4, 5분위 중소득,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DSR이 줄어듭니다. 21년, 22년.
그러니까 DSR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무 상환 능력이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 갚는 데 집중한 거예요. 디레버리징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1분위, 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네. DSR 위험 구간이 40%인데 네. 40%를 넘어서 60%까지 왔습니다. 1분위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부채 문제 있어요. 근데 이 3, 4, 5분위는 투자형 대출이고요. 5분위 같은 경우는 가구당 한 2억 정도의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1분위의 경우에는 생계형 대출이고요. 이들의 대출 규모는 한 가구당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계부채 문제 있는데 예.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과 연결시킬 만한 고리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이 문제고 이들이 또 금리가 계속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떨어져요.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만약에 하반기에 반등하거나 하면 그렇게 큰 위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계부채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취약차주, 저소득층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들의 어떤 부실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 문제, 삶의 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고 네. 채무상환 능력을 보존해주는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어떤 가계부채 문제 본질을 찾고 자, 정책적 가계부채 대책도 이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있지만 네. 이게 부동산 문제로 불거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 대출 문제인데요. 가계 부채 문제보다 기업 대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연체율로 봐도 가계 대출 연체율은요. 지금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낮아요. 오히려 낮아요. 기업 대출 연체율이 문제입니다. 근데 기업 대출 연체율도 전체의 부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도 정말 1,400-1,500개 정도의 법인이 있는데 전체의 새마을금고 그 법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법인의 문제예요. 근데 그 일부 법인의 문제가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잘못 혼돈을 하게 되면 그 혼돈을 갖고 있는 마음 네. 혹은 그 혼란이 네. 진짜 부실을 만드는 거죠. 뱅크런을 만들고. 그런 혼돈까지 없었다면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부동산 PF 부실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의 주요 중소건설사들의 문제 있고요. 이들은 부채 상환 능력이 그냥 현저히 떨어지고요. 도산하고 네. 예. 그게 이제 금융부실로 연결이 되는데 그 주요 대상 금융사들은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네. 뭐 9%까지 치솟았고 그 대출 연체율 중에서도 일부 지역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의 초점을 한정하고 가면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혹은 전체 금융부실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 특정 중소건설사 혹은 그들에게 대출을 제공해줬던 주요 저축은행들 이들의 부실 문제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예. 저도 교수님처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제 취약차주 부분으로 이제 한정적으로 보시면 네. 사실 감내 가능한 네. 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역전세 가구를 말씀드릴게요. 네. 소득 5분위 중에 역전세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집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뭐 1주택자가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1분위일 경우는 없거든요. 다 3, 4 정도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화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103만 가구라고. 근데 그 103만 가구가 200만 가구를 조사했을 때 103만 가구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보고서에서 끝에 달기를 한 330만 가구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네. 마이크로 시스템으로 조사를 한 게 200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 정도 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30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 가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 그냥 역전세가 위험 가구. 그중에 평균은 7천인데 네. 문제는 이제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이제 비쌌던 많이 폭등했던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문제가 집중되고 네. 6대 광역시 쪽에 좀 집중이 됐죠. 그 시장이 과연 진지 시작인데
내년 초까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물론 정부가 지금 전세 대출 반환 보증 대출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어떤 제한적이냐면 담보가 있어야 되고 DTI 60% 이내예요. 네. 그럼 거기 안 드는 분들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집을 팔든지 돈을 처리 못해서 임차인이 경매를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물량의 수가 얼마가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각 개인의 어떤 형태를 모르니까 평균으로 알니까 그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를 쉽게 볼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네. 기업부채는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한은보고에서도 나오고 네. 대한민국 상장사라면 그래도 공인받은 것인데 18%가 지금 한계 기업입니다. 뭐 저보다 잘 아시니까 18%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버티는 것이 3%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금리. 네. 근데 그 와중에 신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PF 현장에서 기업에는 뭐 부동산 기업도 있으니까요. 네. PF 현장에서 제 1등급 외에 트리플 A 빼고 그 다음 밑으로 오면요. 네. 그 ABCP 그 금리가요 10%에서 14%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만큼 자금이 지금 경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들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빚으로 이제 쌓아 올렸는데 빚이 청산될 때는 서로 다 자기 지키느라 바쁘잖아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이게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도 네. 사실. 실제로 롯데하고 태영이랑 큰 회사가 신용등급이 지금 강등이 됐습니다. 얼마 네. 전에. 그럼 만약에 다음 분기 때나 다음 분기 때 또 강등됐다. 이게 그냥 나오는 강등이 아니잖아요. 네.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전체 기업을 따졌을 때는 35.1%라고 하늘에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의 35%가 좀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요? 지금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걸 믿고 버티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행보가 어떻게 돼요? 돈이 모자르게 되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직원 월급을 메꾸고 관리를 메꾸고 그러면서 버티거든요. 수출을 네. 늘리려고 하고.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에는 이게 크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부동산의 매물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 임대 사업자 매물이 2018년, 19년부터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 늘었는데 네. 매년 3만에서 5만 채가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단기 임대사업자는 4년 마치고 나면 1년 안에 안 팔면 양도세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17, 18년도 때 막 시작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때 막 하신 분들이 4년 차가 언제냐면 올해부터인 거예요. 지금 요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계속 느는 이유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집값이 오르는데도. 근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올해 입주물량이 많잖아요. 내년도 많아요. 네. 근데 역전세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볼 때 지금 상승하는 어떤 문제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모습들이 약간 인위적인 어떤 정책으로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의 힘이 작용한 것이지 네. 자연 경제 펀더멘털은 약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 기업 부채가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는 기업이 좋아지면 월급을 많이 주고 임금이 늘어나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유효소가 창출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바치는 것밖에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힘이 붙일 거다. 저는 보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또 아까 하는 총재가 다시 오게 되는데요. 그분 말씀이 이걸 다 대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는 자체가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러면 언젠가 터진 일이 벌어지면 그땐 충격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다시 워딩을 만약에 제가 하는 총재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부동산은 어느 부분, 제조업은 어느 부분은 100% 구조개혁을 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던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좀비 기업이라는 게 말이 좀비 한계 기업이지 3년 동안 이익을 못 내고 이자 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이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특히 가계부채의 기준은 우리가 객관성을 좀 뭐 100% 담보되진 않지만요. 피케티 지수라는 지수를 볼 때도 우리가 그 보통 7 정도 올라가면 그 다들 버블이 터졌거든요. 미국도 미국은 5대 터졌고요. 일본은 6.9대, 네. 스페인 7대, 이탈리아 8대 다 터졌어요. 네. 안 터진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6.7에서 지금 한 8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안 해요.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다 또 GDP 대비 이
부동산 가격, 가처분속 대비 부채 이 모든 조항들이요 거짓말같이 우리가 지금 가처분속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6도 찍었잖아요. 네. 138일 때 138, 140일 때 미국, 일본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뛰어난 민족성으로 이 대출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가고 있고 긍정적인 민족이다 보니까 장밋빛으로 가고 있지만 어딘가 한계에 부딪히면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 전에 IMF는 우리 기업들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글로벌은 외부의 문제였고 이제 순서를 봐도 자연법칙에 하면 이제 가계의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러니하게 가계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 게다가 글로벌 문제까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저는 쉽게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분명히 보고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네.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이 100%를 넘으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80%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는 보고서에 나와요. 네. 근데 그 80%가 하는이 맞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례를 갖다가 논문들을 종합한 걸 또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좀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80%까지 낮추면 부채 비율을 그러면 그 경제 위기나 침체 둔화될 가능성이 한 50% 준다. 안정 그래서 목표를 80% 둔다라고 또 한총대도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우리 가계부채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해도 좀 부채가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긴축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미래를 볼 때 천천히 고쳐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코멘트 좀 한번 예.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22년, 23년 상반기까지는 한문도 교수님하고 제 견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향 안정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다가 이 거시경제의 그 틀이 변곡점을 맞이해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논거들 그게 이 상반기까지 조정되게 만드는 국면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의견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린다면 간단한 것부터 앞에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102.2%인데 이게 IIP 국제금융안정협회 여기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23년 1분기 기준입니다. 글로벌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어요. 102.2% 우리나라만 100%가 넘죠. 근데 이 언론에 나온 게 이 그래프가 명확히 제시가 됐는데요. 23년 1분기가 102.2%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고요. 100%가 넘는 건 맞아요. 근데 22년 1분기랑 비교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비교한 건 기사가 안 나갔어요. 재밌게도 22년 1분기는요. 104%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죠.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조를, 그러니까 102.2%가 과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것마저도 그러니까 이 벌크라는 면, 가계부채 규모라는 면도 저 규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질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특정 계층의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규모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규모 면에서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한 가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외로 이 경제가 의외가 아니라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경제는 생물이고요. 동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좀 위험 요소 또 역전세난이라는 굉장히 큰 경고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또 부동산 PF 문제 이런 부실 문제가 분명히 하반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대표적인 그 동태적인 움직임이 금융사의 움직임인데 그 대출 태도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대출 태도 지수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대출을 안 해준다, 인색하게 대출해준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모든 금융사들이 지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할 때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말자. 특히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사가 있으면요. 그 사업자 등록증에 뭐 사업명들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그중에 건설 사업이 있으면 대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면서 이런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동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총선 문제를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안 드려서 좀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의 방향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정책 기조가 어떨 것이고 그 정책 기조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 논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것을 동조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 본다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국토교통부의 정책의 방향이 정책의 목적이 분명 주거 안정이어야 됩니다. 분명 주거 안정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격 안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왜 가격 안정에 포커스를 두게 됐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표현해 본다면 지금 1대1로의 가장 큰 문제가 앞에 말씀하신 부동산 PF라든가 역전세난 이게 가장 중요한 부정적 변수예요. 그럼 이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동태적으로 정부는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하다 보니 정말 그 지경까지는 안 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PF 문제. 이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분양이 안 돼서예요. 미분양 주택이 쌓여서예요. 7만 5천 원까지 쌓였고 7만 5천 원, 7만 5천 원, 7만 3천 원, 7만 1천 원, 6만 8천 원으로 하향 안정화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6만 호선까지 해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 PF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질, 그 부동산 PF 부실의 본질은 분명 미분양 주택에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를 해소하는 게 가장 주된 정책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를 해소하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정책의 또 다른 목적이 가격 안정. 가격 안정이라는 표현도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집이 없는 자는 가격 안정의 의미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집을 갖고 있는 자는 가격 안정이라는 표현은 안정적으로 가격이 올라주는 건데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이나 거시경제에 있어서 가장 좀 큰 리스크 요인으로서 부동산 PF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이 가격 안정이라는 표현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기조를 유도해야만 수요세 그렇죠. 안정적 상승. 안정적 상승. 하락이 아니라 지금도 비싼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쌉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맞죠? 네. 교수님 저도 지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희망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전망을 무슨 논하는 말씀이세요? 거예요. 전망. 이 정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보는 거니까 제가 교수님하고 의외로 생각이 많이 비슷해요. 그러나 전망을 논할 때는 한일전을 치르는데 우리 한국이 분명히 질 것 같아요.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국이 질 것 같다고 전망을 하면 한국이 질 것 같다고 전망을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지금 부동산 PF가 터지면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PF가 터지면 안 됩니다. 터지지 않도록 가격을 나름 올려놓는 기조가 매수세를 끌어올리고 부동산 미분양 주택 건수를 해소하게 만들고 부동산 PF 금융 부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게 만드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이 분명 주거 안정이어야 되는데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버리고 가격 안정을 채택한다. 근데 그 가격 안정은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를 없애는 방향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미분양 주택이 다시 급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방향으로 총선을 앞두고 또 정책적인 행보도 같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뭐 강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승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총선 기준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총선이면 집권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되는 게 정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냥 우리가 시청자분이나 저나 다 같이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권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표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구수가 몇이냐? 일단 인구수 빼고요. 2140만 가구. 예. 근데 다주택자나 지금 말씀하신 주택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면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1주택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한 270만 되거든요. 다주택자, 2주택자가. 네. 그 2140만 잡고 270만 빼고 그러면 이제 1주택자가 1000만이잖아요. 그리고 네. 970만이 이제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이 정책 가격 상승과 유지는 이 정부가 태어난 어떤 그 목적성이 네.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집값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 계산을 해보면 그럼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써야 일단 표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면 유주택자들은 다 올라갈 걸 좋아한다고 판단하지만 네. 거짓말같이 저번 대선에서요. 50%에서 무주택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요. 네. 50%의 유주택자가 네. 이재명 후보를 찍었어요. 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는 그걸 진짜 유심히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선진 국민이 된 거예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의 입장과 다르게 미래를 생각하고 투표를 하는 거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계산이. 아, 그러면 270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네. 제가 말한 사실을 인지한다라면 270만. 1주택자들은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솔로가 있고. 그죠? 자식이 하나인 사람이 있고 둘인 사람이 있고 셋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60%가 자식이 하나에서 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계산을 딱 하면 나오죠.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의견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총선을 대비해서 아마 공공 분양 물량을 대고 쏟아낼 겁니다. 좋은 자리를. 네. 많이 내년에 한다 그래도 올해 발표를 많이 할 거예요. 내년 뭐 5월에는 뭐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매수 심리를 낮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냐 말씀하신 그분도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주택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던지면서 버티려고 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이분들 플러스 건설 계통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카르텔이 또 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변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런 전체를 볼 때 결론이 나죠. 조금 낮추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솔직히 예.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네. 그래서 저는 많이 낮출 생각은 없고 유지하면서 네. 조금 정도 조정받게 하는 수준을 방치하지 않을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왜 네. 전세도 보면 이게 일부 분들만 해당되고 건설회사도 우량 건설회사만 구제해 주는 식이에요. 나머지는 각자 두생.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완벽한 상승 기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감히 좀 반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 여러 톱니바퀴를 같이 그리는데 가격에 있어서도 표계산이라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은 하진 않지만 그건 맞다고 일단 가정하고 가볼게요. 그럼 나머지 톱니바퀴를 가지고 반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역전세 대란이 터져버리면 도움이 될까요? 총선 앞에? 숫자로 계산하면은 예. 도움이 되죠. 역전세 난이 터지면 보세요. 터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총선에. 도움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도 그것도, 고민해서 그걸 100% 구제 안 하고 잘라친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생각하시고. 역전세가 터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970만 원 좋아하겠죠. 예. 무주택자들. 네. 1주택자들 중에 60%도 좋아해요. 왜? 내 자식들이 집 살 때 싸게 사니까.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좋은 걸 아니까. 네. 그럼 이 숫자가 이미 과반수를 훨씬 넘어요. 네. 그러면 두 그렇게 번째 말씀드릴게요. 반문을 또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PF 금융부실이 터지면 네. 그러면 또 표에 도움이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는 역시 도움이 냉정히 된다. 보면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의 어떤 보도의 패턴을 보면 예. 부동산 그 건설사가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네. 말씀 주신 그 논리랑 연결되는데요. 네. 유지가 되어야 매수세를 끌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매수 세력이 부담 능력이 있을 때 끌 수가 있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어갈 수 있지만 물을 못 먹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 유효 수요, 잠재 수요자들의 그 아까 말씀 분위로 따져볼게요. 네네. 지방이 60% 자가 보유율이에요. 서울은 48%. 네. 그럼 분위로 나누면 3분의 2야 그 월 평균 소득이 아시죠? 네. 연봉 6천 이하예요. 월 소득액이 380이요. 집 못 사요. 예. 그러면 이미 유효세는 정상적으로 없어요. 대출 정책밖에 없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바젤3 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주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이번처럼 이렇게 주택 시장의 폭등기는 앞으로 경제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올 수 있겠죠. 바젤3가 깨지면.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가 터져도 역전세에 해당되는 분이 103만 가구잖아요. 국민은 2,140만 가구. 그럼 역전세 하신 분들이 103만 가구 터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집값은 내려오고 경매가 난리 나고 은행 문제는 접어두고 그랬을 때 103만 원 피해를 봐요. 보지만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저는 된다고 봐요. 왜? 주택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높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인데 딴 나라보다 비싼데. 그렇죠? 교수님께
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가격이 제 한번 의견입니다. 대대적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나면 네네. 그리고 여러 부실이 있고 나면 네. 다시 좋은 생태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야 할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해요. 네네. 또 저출산이라는 우리 국내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 맞아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집값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총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정책 기조를 가지고 봤을 때 교수님과 이제 판단 기준이 그 두 가지가 다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PF가 터지면 총선 망한다. 역전세 대란이 지금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터지면 저는 총선 망한다. 그리고 표 계산도 더 망할 수 있죠,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게 터지면 저는 23년을 경기 침체 구간으로 정의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죠.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 때 0.8% 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1.4%니까 네. 상반기가 0.8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수준으로 다시 도래되면 그게 표에 좋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안 그게 좋죠. 다른 것 그건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국민과 경제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집권당 입장에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역전세난이 터지면 세입자들, 무주택 세입자들은 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과장이 얘기하시는데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민사로 해서 다 받을 수 있죠.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좀 그죠.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것도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네. 네. 맞아요. 극히 상식적인 질문. 그래서 미국은 뭐 자산 능력이 없어서 서프라임이 발생했나? 왜 인간의 탐욕이 작동했거든요. 일본은 빈집이 1,800만 채가 막 생기고 하는 게 뭐 돈이 없어서 저런가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서 저런가 예를 들어서 한 교수님 한 번은 자락까지 가봐야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밑자락 치고도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 조사를 했는데 20년 30년 된 아파트가 1% 늘어날수록 주변 지가는 4% 감소한다. 이런 통계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 문제와 자산의 가치 문제를 논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그 문제보다도 성급한 게 미래를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연계지어서 부동산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두 분께 마지막 요약 삼아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 삼아 말씀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오늘 한문도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뭐 편하게 말씀 주시고 네네. 조금 디테일하게. 그래요? 예, 그래도 좀 이 편하게 주신 말씀 속에 있는 본질은 이거다라는 걸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전 세계에 지금 자리 잡고 움직이는 게 1980년 초부터 살짝 시작됐다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졌고 근데 마침 일본이 90년대 버블이 터졌잖아요. 근데 버블이 터질 때의 과정 속에서 이득을 본 이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네,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8대2 법칙처럼 항상 리더들이 네. 또 자산가들이 네. 경제의 어떤 동태의 방향성을 좀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변동돼 왔잖아요. 어떤 형태가 뭐 예전에 상업자본주의였다가 자본주의 형태가 그죠? 산업자본주의였다가 지금은 이제 금융자본주의였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금융산업자본주의가 돼서 제조업이 금융을 이렇게 홀대했다가는 박살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역전됐죠. 금융이라는 게 제조업을 서비스하기 위한 어떤 기반인데 이게 역전된 것은 뭐냐면 두 분이 더 잘 아시지만 돈을 더 버는 수익률, 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이 펀드나 이렇게 금융 쪽에 있는 양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서 빚이 늘어난 와중에 그 이자에 대한 과실을 일부의 분들이 다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졌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자꾸 금융으로 나가려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세계적인 어떤 바젤3가 그나마 작동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런 어떤 논의들이 아마 다들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위에 전 세계를 이끄는 그 리더들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사실. 그 느낌을 좀 봤는데 그럼 그와 별개로 우리 문제가 급하니까 저는 그냥 단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의료보험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 진짜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가나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면 자, 우리 지금 능력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유동성 뛰어나고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지금 뭐 갭 투자하고 뭐 심하면 인간성 말살까지 보여주는 게 돈 좀 벌었다고 무주택자들을 벼락거지라고 표현해요.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돈만 있으면. 근데 그게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했지만 네. 마지막은 돈만 있는 것은 다 껍데기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자, 그러면 똑같이 돈을 움직이더라도 왜 우리끼리 치고받죠? 예. 그러면 해외 부동산 전략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능력이 충분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콩나물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기를 쳐서 팔았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가가지고 콩나물이 영양이라고 사우디 왕자가 그걸 사가지고 뭐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뭐 뛰어난 창의력 있는 국민이니까 네. 그러면 예전에 IMF 때 이럴 때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 와서 다 자본 수익 취하고 잘 갔잖아요. 우린 다 경험이 뛰어나요, 이제. 네. 그러면 사실 일본 지금 가서 매입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럼 보이잖아요,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네. 시스템 강국에다가 창의력 강국이면 그 기지를 모아가지고 해외 부동산들의 개발될 곳 다 정리하고 가면 그쪽에서 정부가 리딩을 해주고 전문가들이 그쪽을 협조를 해주고 국민들이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합심을 한다라면 네. 그럼 거기서 번 돈은 거기서 자본 활동하면 되고요. 네. 그 이 안에서는 인구가 늘어야 물론 인구가 늘어서 경제가 발전 안 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잘 발전할 나라니까 선진국 네. 대열에 들어가려면 인구가 계속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공장이 돌아야 되고. 그러면 출산율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프랑스나 선진국들이 대학 등록금 안 받잖아요. 우리는 대학 등록금도 대출해서 이자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선진국들이 안 받을까요? 그럼 그걸 해주고 그러면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교육비 부담도 있잖아요. 네. 집하고 교육비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그럼 교육비하고 집값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연히 애를 낳겠죠. 그럼 교육비는 계산 나오잖아요. 대학생도 적어요, 이제 옛날보다. 그럼 돈 곱해보면 뻔하잖아요. 그 액수. 용인 클러스터 300조 들어가잖아요. 한 방에. 예. 뭐 경제 논리만 갈 게 아니라 진짜 경제를 위해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그런 어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집은 지었다가 부실 수 있는 조립식 주택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능력이면. 그죠? 예. 지어서 청년들이 무료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러면 이제 기득권들인 다주택자나 이분들이 얘기하겠죠. 시장 자유시장 경제를 망친다고. 아니죠. 국가가 할 일이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복지를 위해서. 그거 하면 이분들은 뭐하냐. 아까 말씀드린 해외로. 해외 할 때 많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 저출산 그런 정책은 교육비 100% 무료 그 돈 예산 다 계산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러면 보세요. 세금들 조금씩 더 내면 그 돈 마련될 거거든요. 다 누구나 공감해요. 우리나라 너무 저출산 심한 거는. 그러면 선진국인 스웨덴 뭐 이쪽처럼 세금이 30% 40% 막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의견이 일치된다면 가능한 스토리고 집의 문제는 우리 빈 땅 많잖아요. 요번에 뭐 양평고속도로 일이 있었잖아요. 1조 7천억밖에 안 들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느 지역이든 20 몇 킬로 지점에 빈 땅들 많잖아요. 그 2조 들여서 도로 놓고 아니면 6조 들여가지고 도로 3개 놓고 그 지역에 대지 개발하면 그 땅값 안 들잖아요. 건축비 하면 그럼 집값이 얼마겠어요? 4억, 3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그 상태를 또 모기지를 써가지고 부담 없게 하면 그리고 이제 법인들이 있잖아요. 네. 일자리를 그걸로 옮기면 되죠. 박정희 대통령 때 강남에 집이 안 팔려서 뭐 했어요? 학원들을 옮겨줬잖아요. 네. 옮기니까 오잖아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학원들 다 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책의 전환을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분들하고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즐겨왔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정착의 전환 시대. 우리 청춘들이 지금 5% 세대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코노미스트하고 미국의 그 주간지 일간지들에 한국의 5% 세대가 5%자로 나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거를 기성세대들이 눈 감고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네. 기성세대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 전환, 국가의 미래, 또 다 같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네.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하는 총재님 다시 모셔야겠네요. 구조개혁이 없이는 네. 안 된다라고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영석 교수님. 네.
저출산의 이유, 저출산의 배경을 나열하면 아마 그 이유는 100가지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저출산의 배경을 좀 헤아려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이 틀릴지라도 제 기본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은 네. 그냥 집값이고 뭐고 이 저출산의 이유는 그 배경은 그냥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 때 생각해 보면 전쟁 직후에 집이 있어서 잘 먹어서 여유로워서 결혼한 게 아니고 여유로워서 아이 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뭐 박탈감이나 뭐 이런 빈곤감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가 그렇게 정립된 것이다. 예, 아이를 낳는 삶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저출산과 부동산 시장만을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도저히 이거 집값 비싸서 아이 못 낳아요. 도저히 집값 비싸서 결혼 못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 이 결혼과 저출산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높은 집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지금 너무 비싸니까 도저히 이 소득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출산에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책의 목표가 가격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격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결국 결혼하는 세대에게는 예를 들면 두 부부가 살 수 있는 작은 평형대의 집을 분양 공급해 주는 것이고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의 집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아이를 낳으면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해져 라고 느끼는 그 어떤 고리를 깨면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는. 가격을 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어쨌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아이를 갖는 이 부부들의 그 가구에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해 주는데 초점을 둔다면, 그러니까 분양 공급으로서 뭐 임대주택이든 뭐든 그런 것을 통해서만 이 저출산 문제,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여러분, 오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주거 안정 그리고 가격 안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김광석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의 산업혁명의 바람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을 때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이 철의 수상은 그 당시에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똑똑히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1년도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 대한 어떤 실업보험 같은 것도 시작을 한 내용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보수가 되었건 진보가 되었건 어떤 정치적인 진영을 떠나서 이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개인적인 탐욕 부분도 아까 우리 김광석 교수는 문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사회적 규범과 이 문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로 접어든다면 부동산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신자본주의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아주 냉랭하고 냉철한 또 냉담한 신자본주의 세대로 가든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훈훈하고 따뜻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